1448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그 알리뷰 해보겠습니다. 살인마들의 플랜 B 6월 21일 방송이었네요. 자, 봅시다. 5월 19일 오전 9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거리. 조금은 분주하지만 평온하고 익숙한 그날의 풍경, 그리고 예상치 못한 메시지 한 통에 상황 급변합니다.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내용이래요, 이번 사건이. 그래서 불편한 장면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청에 유의를 해달라고 제가 아니라 그 알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일대에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 문자가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야. 정황동이었네요. 흉기 피습 사건 발생에 경찰이 수색 중이다. 외출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라. 아우, 휴대전화에 경보 문자 뜨는 거 보고 아우 그냥 무서워서 문 밖으로도 안 나왔어요. 나는 불안했지. 다 문 닫고 막 난리 났는데 불안해서 가게 문을 다 닫았어요. 그 사람이 설치고 다니는데 뭐 여기서 찔렀다 뭐 저기서 찔렀다 하는데 여기가 마비됐어요. 아주. 남성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한 편의점이에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여사장님이 있고 편의점 응급벨을 눌러서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조용한 동네에서 벌어진 피습에 사람들이 크게 동요했고 밝은 시간 아침때라 또 유동도 많다나 출근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런 시간에 흉기 들고 이 새끼가 찾아온 거야. 아, 이게 지금 찔린 상태인가 보다. 그리고 일로 가나봐요. 계속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아저씨가 저기서 막 이렇게 뛰어오더라고. 얼굴이랑 옷에 이게 피가 실려갈 때 남편 옆에 있었는데 얼굴이 하얘져 있더라고. 불과 몇 분 전 교대하고 헤어진 아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치 못했을 남편.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이 그날의 참상을 대변합니다. 들어갔을 때 편의점 카운터 내부에 쪼그리고 고개 숙이고 앉아 계신 상태였고요. 좌측 뺨을 찔렸다고 하셨고 배를 찔렸다고 하셨기에 이미 출혈이 많은 상태였고 목으로 넘어가는 출혈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출혈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복부와 얼굴을 노렸던 공격은 꽤 깊고 치명적이기도 했습니다. 범행 후 바로 사라졌다는 범인 대체 누굴까? 사건 직후 현장을 급히 빠져나가는 검은 차 한 대가 포착됐어요. 이거 내가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편의점 갔는데 경유차 냄새 있잖아요. 그게 나더라고. 그날따라 평소 못 보던 차가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었는데 범행이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시동은 걸려 있었대요. 일 보고 나오는데도 계속 시동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 보는 아우디인데 이게 왜 있지? 했지 내가. 편의점 앞에서 꿈쩍도 않고 있던 차가 사라진 건 하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이 차는 분명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차적조회 통해서 용의 차량의 주인 추적했는데 편의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차주집을 찾다가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찰이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이 그 집 문을 따고 들어갔나 봐요. 거기서 시신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곳엔 끔찍하게 살해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신 정체가 조금 전까지 그 골목을 누비던 그 차 주인이야. 편의점을 급습한 의문의 남성, 그리고 그를 뒤쫓다 만난 뜻밖의 죽음. 사건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고요. 편의점 사건 발생 4시간 후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분은 이게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겠는데 이게. 제가 이 주차장에 있다가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내려오고 여기서 차를 세웠어요. 뒤에서 쫓아온 거야, 이 할아버지를. 웬 남자가 할아버지를 뒤쫓더니 흉기를 휘둘렀대요. 이 자리에서 이게 이 자리입니다. 칼을 꺼내가지고 칼로 찌른 거죠. 할아버지가 여기 내 배가 아니고 그 할아버지 이 부위 여기를 이제 칼로 찔렀고 사람들 오니까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칼이었어요? 회칼이지 뭐. 회칼이요? 이만한 거예요.
흉기를 든 범인은 이번에 자전거를 타고 사라집니다. 좌측 하복부에 3cm 정도 되는 자상이 두 군데 있었거든요. 본인을 찌르고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 것 같았어요. 흉기에 찔린 70대 남성은 편의점 앞 건물에 살던 남자입니다. 편의점에서 2km 떨어진 탁구장에서 봉변을 당한 건데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냐? 아닌 것 같아. 자기를 찌르고 도망가는 범인은 분명 어딘가에 익숙한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재외동포 체류비자로 한국에 거주 중이던 중국 국적의 56살 차철남이 건물 세입자였어요. 얘가 철남이야? 아휴, 빨남이 진짜. 그 사람 아무것도 몰랐지. 편의점 아줌마를 칼로 찔렀다는 소린 들었지만 자기네 세입자가 그랬다는 건 몰랐지. 아무 일 없다고. 자기는 아무 일 없다고. 탁구 치러 나간다 그랬어요. 편의점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고 있지만 설마 자식이 범행의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집주인. 경찰은 바로 최 씨 집을 수색했고 순간 사건이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입니다. 차철남 집에서 또 시신이 나왔어. 사망한 지 며칠은 지나 보이는데 차철남이 훔친 검은 차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피살된 남성의 형이에요. 두 건의 살인과 두 건의 살인 미수, 중국 국적의 형제를 각기 살해하고 편의점 여사장과 집주인을 연쇄적으로 공격한 차 씨는 CCTV랑 블랙박스 곳곳에 흔적을 남겼지만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이게 잠깐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 이거 중국인 입국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공항에서 통과할 때 깐깐함이 전혀 없어. 뭐 이렇게 따져보고 누군가 확인해보고 아무 그런 게 없어. 그냥 들어와 그냥. 너무 쉬워. 이거 심지어 나라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허용해주는 느낌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계속 터지는 거란 말이야. 중국인들 괜히 반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중국인들이 싫다는 게 아니고 이런 입국 심사나 들어오는 과정들, 중국인들을 국내에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나 어떤 정책이나 조건을, 기준을 조금만 깐깐하게 해달라는 거야. 확인하고 받자는 거야. 확인하고 받자. 누가 다 내쫓으래? 확인을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지경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 당연히 생기는 거지. 이 새끼 봐. 차철남 새끼. 이거 차철남 게이.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에 철남이 찾아 나섰고 그날 저녁 시흥뿐 아니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가 권고됩니다.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아니라 해. 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아유 마음이 아프다 해. 피해자들을 왜 살해했습니까? 나한테 돈 꿔서 그걸 갚지 않고 12년씩 안 갚았다 해. 혐의 전부 인정하세요? 기왕 뭐 사람 죽은 거 어쩔 수 없다 해. 야 돈을 또 빌려주고 못 받았으면 또 얘기가 다른데. 이거 솔직히 사정 이해 가죠. 이렇게 되면. 살인이 그렇다고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태연이 범행을 인정한 차철남. 중국인 형제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금전 관계가 없던 편의점 여사장과 집주인을 살해하려 했던 건 무슨 이유였을까? 그냥 무시했었다는 반말 같은 걸로 자기를 하대하고 무시했었다. 이 정도만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편의점 여사장이 자신을 무시하는 농담에 집주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해서 저지른 범행으로 진술을 했는데 이러기에는 범행 동기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뭐 또 다른 갈등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 아주머니가 손님하고 마찰이 좀 많았다거나 하진 않았나요? 아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이요. 어떤 문제 있고 그런 거 난 못 봤어요. 진짜 착해요. 동네에서 보면 뭐 다 착하다 그러고 나도 뭐 하다 보면 음식 먹으라고 막 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험담할 일이 없지.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닌가 싶어. 신앙심이 깊고 장애아동 후원하는 단체에 꾸준히 기부도 해왔대. 편의점 부부가. 피해자들이. 손님들에게 먼저 다정한 말 건넸다는 여사장은 누구에게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래요. 응급수술 받고 회복 중이라는데 이 집주인의 아내로부터 차철남에 대한 얘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서로 자기가 뭐 만들면 우리도 좀 주고 우리도 이제 농사 지으니까 문고리에다 먹으라고 걸어놓고 그런 사이였지 뭐. 말다툼 해본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집주인 세입자 사이로 지냈어.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동안. 통장이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 남편한테 그랬대요. 자동이체가 15일에 들어오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풀리면 다음 달에나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한테 콩하고 진액 2개 주면서 계좌가 안 풀리면 현금으로 주겠다, 며칠날 주겠다 그 소리를 했대요. 차철남이 얼마 전 사정 생겨서 월세가 늦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 뭐 봐줬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왜 흉기를 휘두르냐고 철남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며칠 전 영장실질심사위에 법원에 출석했는데 차철남이가 묘한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의 전형입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소페, 나르시시스트, 흔히 쓰지 않는 단어를 차철남은 마치 작정하고 준비한 듯하게 말을 했고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 3일 동안 무려 4건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차철남 모습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후회가 없습니다. 원망만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중국 국적의 차철남이는 지난 2012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서요. 합법적인 절차로 한국에 계속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넘도록 같은 집에 새들어 살았어요. 그럼 뭐 신뢰도 꽤 있는 겁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사람들이 동네에 버리고 간 고물 주워다가 고쳐 팔았고 한 번도 월세를 밀리진 않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차철남을 위해 흔쾌히 월세를 밀어준 것도 오랫동안 봐온 시간이 있으니까 믿은 거지. 근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철남이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당시 월세를 못 낼 만한 사정이 있던 건 아니래. 어차피 범행을 저지르면 경찰에 잡혀갈 텐데 그럼 월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안 낸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 새끼 왜 이런 거야? 중국인 형제를 향한 차철남의 살인 계획은 사건 6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망치 손잡이를 20cm 정도로 잘라서 손에 잡기 쉽게 마치 그 유영철이 개조한 그 망치처럼 손잡이를 짧게 했네요. 그리고 1대2로 자주 만나고 어울렸대요. 둘이 같이 있으면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나는 모임도 좀 가져보고 그랬나봐요. 평소 중국인 형제와 함께 셋이 만났는데 차철남이가 범행을 결심한 후로는 형과 동생을 따로 불러내 1대1로 만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보통 잘하는 그 졸피뎀 들어보셨죠? 수면유도제인데 그거 빻아가지고 컨디션에 넣고 형에게 술 마시러 가자. 내가 술을 사겠다. 숙취 해소제 하나씩 먹으라고 먼저 주니까 고맙다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잠드니까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구나. 그 다음에 이제 1시간도 안 돼서 자기 집과 200m 거리에 중국인 그 형제 집을 갔어요. 여기서 이제 동생에게도 수면제가 든 음료수 똑같이 먹여서 죽였고 뭐 계획적이었는데 그동안 뭐 주변에서 이런 일 있던 거 아무도 몰랐고 당연히 실내에서 죽였으니까 주변에서 이 사망을 금방 알 수는 없었겠죠. 자, 근데 이 중국인 형제도 이 주변에서 꽤 살았는데 인간관계가 그럼 있단 얘기예요. 왜 아무도 이 형제를 안 찾았냐는 거야. 아무도 없어. 우리도 애 먹었어요. 그거 보호자가 며칠 있다 왔을걸요? 유족이 없어요. 누나 하나 있는데 일본 국적이라 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왔다가 바로 출국했을 텐데. 한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없습니다. 이틀 뒤 차철남이 추가 범행 저지르면서 사망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거다. 그럼 차철남이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추가 범행 없었으면은 더 늦었을 수도 있겠네요. 추가 살인 시도도 계획에 있던 걸까? 살인 미수 피해자인 70대 집주인은 차철남이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던 그날 마주쳤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부부가 둘레길 갔다 왔는데 현관 바깥에 있는 차에서 마주쳤는데 인사꾸벅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중국인 형제 죽이고 편의점 사장님 한국인 나중에 건드린 거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중국인을 어쩌다가 죽였는데 같은 동포 하면서 친해졌다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러면 뭐 중국을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한국인에게도 범죄를 저질러 한국에 남겠다. 왜냐면 중국에서 이런 거 사형 나오니까.
이런 생각도 가능한데 내가 해외 범죄 사건 보다 보면은 얘기 듣는 게 거기서 끝났으면 중국에 갈 수도 있어요. 중국 형제만 건드렸으면은. 근데 한국도 건드렸으면은 한국에서도 재판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아 사실은. 중국 갔다가 형 다 받고 한국에 와서 이제 송환돼 갖고 한국 그때 그 사건 다시 재판해서 한국에서 또 살아야 돼. 해외 범죄 사건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건 특이한 게 지금 만약에 중국 먼저 가버려서 사형돼 버리면 우리나라는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특수한 경우에 처하긴 한 건데 이 새끼가 뭔 생각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철남이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그날 어차피 집주인까지 공격할 계획이었다면 그날 범행을 저지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1차, 2차 범행은 계획 범행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3차, 4차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형제를 먼저 죽였어요. 1차, 2차 범행은 계획했지만 편의점주와 집주인 사건 3차, 4차는 우발적이다. 얘가 그 정도까지 지능이 있을까요? 지금 중국인 형제 1차, 2차 때문에 중국 가버리면은 한국에서 사건 3차, 4차는 한국에서 재판할 기회를 상실하잖아. 사형돼 버리니까. 그러면 중국은 달라고 하겠지만 먼저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끼 죽으면 안 되니까 안 보내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차철남이가 이런 것까지 다 국제 정세나 뭐 범죄자 인도조약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고려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아무튼 뭐 더 봐야겠다.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교대 근무할 때 그때가 사모님 계실 때인데 사장님 나가는 것도 한 9시 10분에 나갔으면 나가자마자 차량 들어오고 항상 탁구 치러 가니까 10년 동안 했거든요. 부부가 탁구 치러 가는 거 알잖아요. 아니까 그 시간을 알아요. 철남이가. 할아버지가 언제 온다는 걸 그 시간을 알고 있는 거죠. 1시 반에 문 열거든요. 이 탁구장. 이 넓은 도시 중에서도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은 그 우연한 만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범행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어딘가 이상해요. 중국인 형제는 아무도 모르게 집안으로 유인해 죽였으면서 편의점주와 집주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보란듯이 저질렀어요. 아 근데 정황상 이 새끼도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왜냐면은 중국인 형제는 좀 폐쇄된 범행이에요. 가려졌어 많이. 안 보이는 데서 하려고 그랬고 숨어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죽이기도 했고. 근데 한국인들은 누가 봐줬으면 하는 범행이야. 공개된 장소잖아. 그리고 우발적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는 한국에서의 형은 적게 받고 싶은 거야. 무기징역 이하로 받고 싶겠죠. 아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 한국에서 재판 받고 한국 감방 가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범죄자 인도 절차가. 그래서 중국에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생각이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차, 4차가 한국이지만 한국 땅에서 벌어졌으니 한국이 쉽게 안 보내주려고 할 거 아니야. 뭐가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대체 이 새끼 뭘 계획한 거냐? 이런 생각이 맞냐? 행적을 따라가 보자고. 우리 이 표독한 프로파일러 표창원 씨와 함께.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사건 전체의 진상을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의심한 거는 차철남이가 주장한 타이밍이래요. 정확하게 상대방의 일정, 동선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여기에 아무 때나 왔을 때 누군가를 우연히 마주치고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내가 알던 사람이고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연의 우연, 확률상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의 가능성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래. 그렇기도 해. 왜냐면은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상황을 얘가 연출해낸 것 같단 말이야. 범행 순간이.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중국인 죽였으니까 나 중국 가면 사형이야. 안 되겠다. 한국에서 사람 한 번 더 죽이고 한국 감방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자니 우발적인 것처럼 안 보인다는 거야. 피해자랑 마주친 시간대나 상황이.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중국인들 애초에 죽일 결심을 해놓고 다 계산해 놓은 거지. 이날 이때 몇 시에 죽여놓고 그 뒤에 몇 시간 있다가 한국인 편의점 부부 돌아오니까 그때 거기 기다렸다가 죽이자. 너무 치밀한데 이렇게 되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이런 형태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중국인 형제는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죽였고
편의점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 하나가 범행 과정에서 사라져 있대요. 이 표창원 씨 말로는. 그게 뭔지 봐야겠죠. 돈을 빌려간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면 끝까지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간직해야 될 게 휴대전화죠. 자신의 휴대전화 내에는 그런 피해자들과의 연락, 자신이 채권자라면 독촉하는 그런 연락,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훼손하고 유기하고 버리고 없애버렸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감정적 동기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네. 돈이 오고 간 기록이나 독촉한 상황이 남아있어야 죽이기 전까지는, 그래야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뭐 법적으로 고소를 하든 뭐 증거로 써야 되니까 그런 게 휴대전화에 남아있을 텐데 휴대전화를 정작 버렸어. 왜냐? 다른 게 들어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이 범죄에 자기에게 불리할 만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피의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 저희가 피의자 명의로 된 계좌를 지금 확인 중인데 지금까지는 그 피해자들한테 거액을 이체해준 내역이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차철남의 주장만으로는 3천만 원의 빚 이게 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이제 더 의심되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처음 두 명의 형제 사건은 둔기라는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그 도구를 어디엔가로 유기했어요. 증거인멸은 성공했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차를 탈취했습니다. 이미 그 범행은 완성되고 끝났습니다. 모든 범인들은 두 가지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경계선, 또 하나는 심리적 경계선. 심리적 경계선은 실제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범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는 선이 있을 때 우리가 심리적 경계선이라 하거든요.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경계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 잠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생각난 건데 표창원 씨는 이제 좀 이 포지션이나 활동하는 방향이 범죄 심리 분석에서 뭐 어떤 범죄자 체포, 어떤 뭐 후임 육성이나 이런 양성 교육자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해석해주는 사람 정도인 것 같아. 상황을. 범죄 사건 변사 같은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노출되는 어떤 방송이나 행보가. 어쨌든 이 설명대로라면은 차철남이는 도주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걸로 보인다. 편의점 여사장을 공격한 직후 차철남이 훔친 차량을 주차한 뒤 우왕좌왕하면서 차 주변을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철남계의 어떤 상태였을까? 자기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든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그 피해자들을 살해한 다음에 사실은 감정이 해소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해소가 돼야 하는데 차철남 같은 경우는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며칠을 더 그 감정을 고조시킨 것 같아요. 감정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자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아마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지했을 겁니다. 검거된 장소는 시화호예요. 여기서도 무슨 사건 하나 있던 걸로 아는데. 어차피 자포자기고 도망갈 생각도 없기 때문에 배회 중이라고 말했어요. 지가. 하지만 전문가는 그의 플랜 B, 다음 단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든 내가 공격할 명분만 제공해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시화호에서 그의 행동은 추가 범행 대상의 물색이고 추가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 후에도 범행 장소를 안 떠났다. 감춰진 진짜 그 속마음이 우리 철남이의 주둥바리를 통해 들춰진다고 합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기왕 뭐 사람 죽은 거 해. 기왕이라는 건요, 우리가 되게 체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미 이거 엎질러진 물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미 사람 둘 죽였는데 한 명 더 죽이나 안 죽이나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도 나한테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좀 한 걸로 보여요. 칼부림으로 도심을 공포로 몰아간 차철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남자. 결국 이러나 저러나를 선택한 악마가 됐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경찰청에서는 묻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피해자의 무고함이 부각되긴 하지만 자칫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것으로 곡해되고 이에 따라 원인을 찾고 대처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쵸?
묻지마 동기라고 하지만 묻지마인 거는 동기 없는 범죄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 동기 없는 범죄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직 못 찾은 겁니다. 그냥이라고 범인이 말해도 그 그냥이 이유야. 그게 동기라고. 그냥 내 기분.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동기가 없었다 해버리면 뭐 기계야? 기계 오작동으로 일어난 사건이야? 그건 아니잖아. 자기들이 파악을 못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상동기, 이상한 동기다. 왜 이상해요? 이래서 나한테 득될 게 없기 때문이야. 금전적이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살인이라 이거지. 주로 원한이나 치정, 금전과 같은 명확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고 자신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범행 수법이 납득하기 힘들 만큼 잔혹하면은 이상 동기로 분류한대요. 차철남이가 저지른 4건의 범행도 마찬가지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금전관계 같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범행이 금전으로 출발해 명확한 원인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상동기의 양상과 좀 맞닿아 있대요. 만약에 그가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 같대. 차철남은 검거됐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제2의 우리 철남이들이 존재합니다. 왜 해소하지 못한 분노를 엉뚱한 방식으로 터뜨리고 있는 거냐. 또 다른 범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4월 22일 오후 6시 2분 저녁 시간대인데 미아역입니다. 인근 먹자골목에 한 남자가 서 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교차로에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옆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아유 너무 놀랐죠?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거리고 가까이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하더라구만. 피비린 내가 그냥 피가 흥건해 보니까 누워있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골목에 위치한 마트 안에서 칼부림이 났어요. 누가 흉기 들고 사람을 찌른 겁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래 이게. 여기구나 쓰러진 게. 저녁 찬거리 위에 마트에 들은 여성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일어나지 못했고 난리 났네요. 나가주세요 막 이러네. 오지 마세요. 지나가세요.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어서 이 새끼가 대뜸 마트에 들어가더니 흉기를 꺼내 여자 점원을 공격했습니다. 점원이 살려달라 애원하며 도망치자 타겟을 받고 손님을 공격했대요. 사건 직후 잔뜩 흐트러진 마트 내부는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이 새끼 악마 같았대 범인이. 하는 비명소리 나고요. 막 사람들 소리 나고 그러더라고요. 피해자가 기어 나오는데요. 그 남자가 칼로 여기 뒤를 또 이렇게 찌른 건지 아주 많이 있는 힘을 다해서 찔렀다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 새끼가 이제 길거리 서가지고 담배 피고 있던 거야. 막 전화도 했대. 그냥 아주 걷는 것도 그냥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다섯오라 막 칠어라 이러면서 통화하면서 여기서 막 담배 폈어요. 마실 나온 사람들 담배 피는 거 있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태연하게 막 걸어가면서 여기서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때 어르신이 저 사람 범인이라고 말 안 했으면 몰랐어. 개뻔뻔하네.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매대에 올려진 과자 사이에 집어넣더니 근처를 배회했고 도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더 이제 주변 사람들 긴장되는 거야. 우리가 떠날 수도 없잖아. 이게 우리 가게인데 내가 상인인데. 그리고 이 새끼가 전화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담배 피면서. 전화를 건 곳이 경찰서예요. 잡아가 달라는 거야? 여기가 위치 추적해보시면 안 돼요? 예? 주소를 몰라요. 사람 찔렀어요 제가. 사람을 찔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트에서 사람 2명 찔렀는데요. 누가요? 제가요 방금.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남자의 기이한 행동. 경찰이 왔는데도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겠다고 막 이중구 빙의해가지고 미친 새끼가. 되게 차분해. 이거 봐. 경찰이 쫓지도 않았어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 왔는데도 막 가만히 있어보자. 담배 하나 피고 막 이래요. 참 희한한 게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현장을 벗어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또 이런 걸까 이 새끼는? 20분 전에 남자가 마트 들어가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 환자복 차림이고
주저함도 없이 성큼성큼 가서 매대에서 소주를 집어들었대요. 이거를 그냥 한 병을 완샷 때리더니 또 하나 까 마시는 거야. 그냥 그 아저씨가 소주를 그냥 계산도 안 하고 땄대. 열받으니까 와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거야. 그리고 소주랑 같이 꺼낸 게 마트에서 파는 칼. 남자는 소주 마시는 와중에 칼 포장을 벗겨줬다. 마트에서 파는 칼 가져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C칼 팔잖아요, 보면. 그래서 마트의 점원 손님 위치 파악하고 흉기 숨기고 등 뒤에서 찔렀다. 흉기에 찔린 뒤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여성을 향해 한 번 더 공격했다. 뒤에서 찌르는데 저쪽에서 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피해자가 기어나올 때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기어나오나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환자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찌르고 있더래요. 이미 제압할 만큼 했는데도 계속 찔렀다는 게 뭐 죽일 생각이었다는 건가? 이 새끼는 왜 그런 거야? 사과 안 하세요?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담배 왜 피우셨어요? 이 새끼야. 누구한테 죄송한가요? 이 새끼야. 피해자분께요. 죄송하단 말밖에 못해요? 죄송무새예요? 죄송할 짓을 왜 해요? 팔 짜증나게.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네가 네 손으로 신고했던데 왜 그랬어요? 뭐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어요? 허세예요? 어그로 끄는 거예요? 씨발 새끼? 그 피해자분 빨리 피해자분한테 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행동에서는 미안함이 없어요. 말만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나오고 있는 거야. 자, 그래갖고 이제 얘가 신상공개가 결정됐어요. 성진인데 입원했던 병원 의사가 자기 죽이려고 했고 겁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얘 놀리는 그건가? 의사가 날 죽이려고 하니까 나 이 병원에서 벗어나려면은 감옥이라도 가자, 사람 찔러서. 뭐 그런 논리야? 그러면 의사가 나 못 쫓아올 테니까. 모르겠네. 범행 하루 전 손가락 골절 수술도 받았대요. 밭같이도 생겼구만 진짜 성진아. 야, 네 살아온 그 32년이 쉽지 않았겠다는 건 느껴진다, 성진아. 이벌로만 힘들었어 이 새끼. 근데 그렇다고 사람 찌르면 돼? 뭐 너같이 생기면 다 살인범 되냐? 네가 문제야, 네가. 얼굴을 비하하고 싶지 않아. 근데 네가 이렇게 저지른 이상 비하해야 돼. 그리고 이게 무슨 비하야. 비하된 얼굴을 말할 뿐이야 그냥 사실대로. 얼굴이 비하됐어요. 의사하고 좀 많이 다툼이 있었다. 원장님은 이분하고 얘기를 거의 나눈 게 없어요. 하루밖에 입원 안 했어요. 얼굴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병원 나간 지 7분 만에 범행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성진이가 이제 조사할 때마다 또 말을 바꿉니다. 심리 분석이 필요해 보여서 프로파일러 투입해 면담했고요. 사이코패스 성향이래.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소수에 들어갑니다. 살인하는 이런 사이코패스는.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는 건데 최근의 연구는 선천적 요인이 있다 그래도 그게 현재 사람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결합됐을 때 범죄가 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DNA 타고난 것도 그런 건데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공격성이 결정된다. 취재 도중 김성진과 같은 학교 다닌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아마 웬만한 동창생은 다 알 정도로 많이 당했어요. 이 새끼 학교에서 일진이었구나. 성진이. 또 다른 친구는 김성진의 범행 기사를 보고 뭔가 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대. 일진은 근데 아니고요. 약간 뭐 이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놀고 싶어하는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커터칼로 누구를 찌르려고 했던 사건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담배 골목 같은 데가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데서 맨날 담배 피고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나요? 걔는 담배 폈어요. 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까지 어릴 때의 데자뷰 같았대. 그리고 최근에 김성진 근황과 관련해서 놀라운 얘기도 들었다.
대인기피증 언제부터 생겼냐고 물으니까요. 원래 그랬어 라고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친형 결혼식도 안 갔대요.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 그래서 술에 의존하고 술김에 물건도 부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주먹으로 어디 내려쳤나? 손가락 골절로 입원한 것도 술 마시고 다친 거라고 한다. 그럼 이 사건도 술 기운에 일어난 우발적인 거냐? 김성진의 범행 전반을 보면 우발성과 충동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된 거예요. 범행하겠다고 작정하고요. 찾아갔고 그리고 마트에서 술 꺼내 먹었습니다. 이건 거의 그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한 예비적 행동으로 봐야겠죠. 이거 링거를 또 갖고 나왔네. 빼버리면 그만인데.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그런 건데 병원 있다가 엄마랑 같이 1시간 있다가 정확하게 나갔고요. 엄마는 그럼 돌아간 이후에 벌어진 거죠? 엄마 가자마자요. 엄마가 면회 온 거잖아요. 엄마가 나가자마자 자기도 이제 병원을 나온 건데 여기에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서 수사기관이 엄마를 좀 찾아보니까 김성진이랑 둘이 갈등이 많았대요. 자기가 입원한 병실은 소음 때문에 힘들다. 엄마한테 1인 병실 바꿔달라고 했는데 뭐 이게 되냐?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일자리도 못 찾고 스스로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서 교도소 가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날의 끔찍한 범죄는 그의 계획이었고 그날 도망가지 않았던 기이한 행동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을 안 먹어가지고 좀 정신적 문제가 생기고 분노하고 이러니까 이거 화를 풀고 교도소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 김성진은 적어도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주인공,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인 때가 있었나. 불량스럽지만 공포로서 내가 지배했던, 물론 이건 왜곡된 빛남이죠. 두려워하는 학생들, 지금 이 순간 마트에 온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일진 기분 느끼고 싶었던 거야 이 새끼? 아무도 나에게 말을 못 걸고 그때의 순간이 오버랩 됐을 수 있죠. 그러면서 담배를 폈다는 거야? 연극이라고 하면 어떻게 퇴장해야 멋질까? 여기서 갑자기 도망간다? 모양이 안 좋죠. 아마 지금 본인이 만들어 온 이 무대, 여기서 멋진 퇴장, 이것은 여유롭게 내가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나는 담배 한 대 피면서 여유롭게. 이 순간 이 장소는 내가 지배자예요. 오늘은 좀 옴니버스 형식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충청남도 서천에서도 도망가지 않은 악마가 있었어요. 서천 하면 이제 그 카센터 사건, 기동 슈퍼 할머니 사건 이런 거 유명하죠. 미제로. 딸이 운동을 수년간 다니던 길이에요. 갔다 올 시간을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고 딸을 찾아 나섰는데 새벽 3시에 찾습니다. 풀숲에서 헛니불에 덮여있는, 사망한 채 덮여있는 피해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목하고 머리하고 다발성 자창이 있었어요. 부검 결과도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어. CCTV로 이제 범인 특정했는데 집 찾았을 때 범행 당시 생긴 상처가 손에 남아있었고 범행 사실도 지가 인정합니다. 아, 이 새끼야! 아이씨. 34살 이지연. 아, 이 새끼야. 이 새끼 군청에서 일했구나. 아, 나 진짜. 내 그때 이 새끼 얼평했던 그 기억이 나요. 이 수염이, 이 폰트가 약간 이상하다. 이거 약간 좀 프랑스계 같다. 그런 말 했었거든. 아, 얘구나, 이 사건이. 투자했는데 아마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이제 걸리면 죽이겠다. 그런 메모가 발견이 됐어요. 그날 지은씨가 매일 가던 산책로에 살인을 결심한 채 흉기를 들고 나온 이지연이 있었습니다. 지은씨와 마주친 순간 가던 걸음을 돌려 지은씨를 향해 다가간 이지연은 돈을 잃은 억울함을 풀 곳을 찾던 중이었고 지은씨는 제압하기 쉬운 사냥 대상이 됐던 것이다. 화풀이 하려고 그랬다는 거네. 근데 이지연은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음을 내세우며 진술에도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라도 해야겠다는 메모는 사건 2달 전 1월에 쓰여 있었지.
CCTV엔 범행 몇 시간 전부터 산책로를 왔다 갔다 하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심지어 범행 하루 전날에도 이지연은 같은 자리를 서성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던 거예요. 이거 봤던 기억이 나네. 이 세 사건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고 냉혹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가 어떤 거냐? 이지연이다 이 말이야. 잔혹했던 범행 왜 그랬을까? 피해자 동생인데 누구든지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가진 분노를 그렇게 표출한 건데 그게 단순히 이유만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새끼 왜 그런 거야? 얘도 사이코패스야? 집 앞 골목을 걸어나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고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트에 들르게 되기도 하고 오늘 오고 갔던 모든 공간이 잠재적인 범행 장소라면 아무렇지 않은 척 모습을 감추고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 국적이라는 차철남, 사이코패스인 김성진, 지적장애가 있는 이지연. 진짜 조합 좀 봐라. 사건이 발생하고 잔인한 살인자들의 특징이 애써 강조되기도 하지만 이 특별한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를 벌인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저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 당하는 안타까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람이 저지르는 예외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분명 이웃에 대한 의심과 공포는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으려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새끼들 정신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정상인이면 이러겠냐고. 개노답 삼형제네 이 새끼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명 죽이고 추가 범행도 서슴지 않던 차철남, 교도소 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김성진, 투자 사기당한 분노 풀려고 흉기든 이지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건데 그럼 이런 새끼들을 사전에 막을 순 없냐? 살인마들의 평소 행적을 확인해보고 싶지만 아는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대요. 그래, 이런 새끼들 되게 인간관계 짧아. 차철남이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썼어요. 저 동네에서는 오래 살았는데 저도 오며 가며 그냥 본 거죠. 그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10년 넘게 살았는데 차철남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없네. 차철남은 진짜 지인이 적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 2명, 그 사람들과 친형제처럼 지냈다, 그렇게 진술할 정도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아는 2명을 죽인 거네. 김성진 주변도 뭐 비슷하고 친구들도 2년 전부터 연락이 끊겨 있었대요.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 새끼들이 공통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없어. 사회적 고립은 어떤 사회현상, 내가 보는 사회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 다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확증 편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누가 교정해 줄 수가 없죠. 일상생활에서 고립이 아닌 상태라면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뭔가 반대 의견을 듣고 뭐 고민해보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걸 주변 사람들이랑 하라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단순한 것들, 그냥 밥 먹었냐 몇 시냐 이런 것조차도 타인에게 듣게 되면은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지. 내가 몇 시인지 보는 것과 타인이 물어봐서 보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외부 자극이 계속 나한테 있으니까 확증 편향이 안 생긴다는 거야. 상호작용이라는 게 단순해도 계속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 혼자 묻고 지 혼자 대답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닌가. 점차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한 걸로 보인다.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라고 하고 이상동기라고 하는 게 특성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회의 축소판으로 본다. 이 대상이 누군지는 안 중요합니다. 나에게만 닥친 것 같은 불행과 분노를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세상을 향해 삐뚤어진 형태로 표출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뭐 억울한 일이 좀 있고 비합리적이고 손해보고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의 미래에 큰 지장이 주지 않는 선이라면은 감수하고 그냥 그 순간에 잠깐 씨발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남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 나만 그런 건가 보다 싶은 거지, 혼자서.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살다 보면 있는 일이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억울해 보이지. 인스타 키고 TV 틀면은 연예인들 나와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막 인플루언서들 뭐 해외여행 다니고 있고 비싼 거 처먹고 외제차 끌고 이런 것만 보이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 자기 주변을 못 보니까. 그래서 자기만 이제 억울하다,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새끼들이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왜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거냐? 이지연의 범행은 지적장애가 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대요. 0%래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미리 답사하고 준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인지적 능력과는 별개의 영역이다. 설령 이런 장애 요인이 있어도 이것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구체적인 범행 요소를 보고 그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는지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동기가 불명확한 범죄에서 가해자의 정신질환에 관한 이야기가 빈번히 따라오지만 질환을 가진 모든 이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뭐 사이코패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신적 문제는 범행을 일으키는 이유가 아니라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마트에서 흉기에 휘두른 김성진에게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어요. 2023년에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약을 잘 안 먹어 술에 의존했어요. 그리고 폭력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위험을 감지했어야 된대. 이게 이런 정신과 쪽의 약은 문제가 먹으면 먹는 대로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요. 이거를 포기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 마치 게임 패치하는 것처럼 이 버그를 해결하려고 패치를 했는데 다른 버그가 같이 만들어져, 동시에. 그냥 버그 패치야, 이거는. 정신과 약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도 정신과 약을 먹었을 때 나오는 그 내 상태가 싫어서 안 먹었는데 안 먹으면 살인하게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김성진이 마트에서 범행할 때 한 명의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범행을 중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정 해소를 위해 계속 범행해야 되니까 다른 피해자에게 공격을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이 완화될 수 없죠. 뭐 예방대책이 좀 있냐? 2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했대요. 뭐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표현하지만 사건이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확산됐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생겼고, 불특정 다수를 해야겠다는 협박을 하면 처벌하면 공중협박죄. 요거 이제 조선이라든지 최윤종 뭐 이런 새끼들 나오면서 길거리 칼부림 이런 거 많이 알려지니까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새끼들 생겼거든요. 이거 인터넷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는 것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 괜찮습니다. 예. 학생들이 뭐 커터칼 갖고 다닐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손에 빼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살아온 경험과 센스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갈 때 칼 있으면 안 돼 이런 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가방에 있는데 뭐 경찰한테 어쩌다가 검문으로 보여줬어. 칼이 왜 있어요 했을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칼을 왜 가지고 다니냐니. 오마카세 셰프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다녀야죠. 그게 이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김성진은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사실은 관리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에 입원한다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강제 입원 조치를 무척 어렵게 했어요. 스스로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망상이나 공격성, 폭력성이 있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원치 않으면 입원 치료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빼고 사이코패스 빼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지? 이게 온전히 이 사람 탓만이겠냐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사회 탓을 하는구만.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잠재적 범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모든 게 사회 구조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살인자 개인과 그 가족의 탓으로 돌릴 수만도 없다. 위태로운 이들을 막아내는 것도 분명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게 사실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범죄 사건 이런 거 많이 챙겨보는 분들이 있어요. 밤낮으로 챙겨보는 분들이 있어요. 내 채널에도 있고 막 새벽 5시에도 댓글이 달려, 저녁 5시에도 댓글이 달려, 다른 범죄 사건 채널에도 그 사람이 있어.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 보다가 이제 라이브 때 오면은 그래. 밖에 나가기가 무섭대. 애초에 그런 것만 하루 종일 보는 게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이 모여 사는 이상 일정 비율의 범죄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모여 살게 된 이상요. 그게 싫으면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 범죄 안 일어나요. 모여 사니까 생기는 거야. 근데 사람은 모여 살 수밖에 없잖아. 사회 구조가. 그럼 범죄도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같지만 범죄도 사회의 일부분인 겁니다. 이거 완전히 못 없애요. 완전히 안 됩니다. 뭐 경찰이 범죄 근절하겠다 하는 것도 표어 같은 느낌이야. 표어. 상투적으로. 의사도 그렇게 말하지. 모든 병을 고치고 싶다고. 근데 안 돼. 세상에는 인간이 정복한 것보다 정복하지 못한 병이 훨씬 많아요. 그냥 자기 직업상의 사명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고 범죄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내가 가는 곳곳에 범죄의 가능성이 있고 존재합니다. 그런 거 감안하고 사는 거고 그러면은 경찰들이나 이런 범죄 전문가들 왜 노력해? 좀 두드러진다 싶으면은 눌러주는 거야. 완전히는 못 없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나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해서 풀면은 존나 설명충이고 재미도 없고 잘 안 들어와. 눈에도 귀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좀 짧게 어쨌든 편집도 되니까 인터뷰하면서 짧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핵심적인 얘기들 몇 개만 키워드로 남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뭐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사회 구조 안에 범죄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채무자입니다. 피해자들께. 우리 사회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 단지 그 범인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다고도 할 수 없는 게 당장 이게 우리 차례일 수도 있어요. 우연히. 빚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표창원 아저씨가 가끔 이렇게 이분 F인가 봐. 논리적이지 못한 감수성으로 어필하는 경향이 좀 커요. 이분이. 왜 이러는 거야? 예전에 이분이 괜히 정치 시작했다가 이미지 너무 망가졌어. 그 전까지는 좀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해져 보이기 시작했어. 정치하면서. 아무튼 그래요. 뭐 예방책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고 오늘은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 길거리 칼부림 관련된 사건들 옴니버스 형식으로 3가지 사건 알려주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살인마들의 플랜 B라는 편 한번 봤습니다. 이 플랜 B라고 제목을 쓴 거 보니까 이 새끼들을 마냥 그냥 정신 이상으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던 건 아니었을까. 그게 그 플랜 B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악에서 구하소서는 이제 정신병에서 구하소서 약간 이런 문제인 것 같고 그 알도 뭐 이렇게 심도 있는 취재 뭐 딱 하나 사건 정해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이제 일정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죠. 매 한 편 한 편 최선을 다해 만든다고 하겠지만 이거 보았을 때는 좀 일정 조정하는 차원에서 좀 쉬어가는 차원으로 좀 가볍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편이었어요. 잘 봤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